안녕하세요. 문학채널 초대석 박경입니다. 12월 6일 오늘의 초대석에는 우운숙 시인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인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봬도 아직 지금 예. 꽃 하나를 안고 오실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예, 아직까지 소녀 같으신 네. 그런 이미지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게 네. 봐주셔서. 네. 선생님의 시집이 지금 이렇게 제가 갖고 왔는데요. 네. 선생님 시를 보면 먼저 간단히 프로필을 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우은숙 시인께서는 지금 경희대학교 문학박사이시고 경희대학교 문학박사 취득을 하셨고요. 1998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하셨고 2007년도 중앙일보 시조대상 신인상 수상하셨죠? 네. 네. 그리고 시집으로는 마른 꽃, 소리가 멈춰서다, 물무늬를 잇다, 붉은 시간, 이게 4권의 시집을 출간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 네. 시인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죠? 네. 네. 신춘문예 당선이 사실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그런 시인이 되고자 하는 꿈은 언제서부터 꾸셨나요? 보통 시인들이 네. 어렸을 때부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책을 좋아한다든가, 시를 좋아한다든가, 이런 공통점이 항상 있죠. 저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어렸을 때부터 책 엄청 많이 읽었죠. 시도 많이 읽고. 그리고 시를 쓰기 시작한 건 아마 고등학교 때부터 시를 써온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 습작을 막 하다 보니까 네. 어느 순간 이렇게 막 한 대 탁 맞는 기분이 왔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야, 이렇게 시라는 게 그냥 내가 좋아한다고, 내가 열심히 쓴다고 시인이 되는 건 아니구나. 시인은 진짜 하늘에서 내려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어느 날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습작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확 접었어요. 그리고는 그 뒤부터는 계속 저는 아주 충실한 독자로 시를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소설도 많이 읽고. 근데 어렸을 때 그 책을 좋아하는 이유가, 밤새도록 왜 책을 읽으면 선생님도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여명이 저 멀리서 쫙 밝아올 때요.
밤새워서 읽을 때 그 짜릿함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밤새워서 책을 읽었는데 그 시인이 되려는 그 인연은 어쩔 수 없었나 봐요. 제가 한 30대 중반쯤 제 옆에 계신 선생님이 시인이셨어요. 근데 저희도록 계속 시를 써보라는 거예요. 뭐 습작 뭐 어떤 무슨 뭐를 글을 한번 보신 적 있나 보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책을 좋아하고 시를 좋아하고 막 이런데 네, 옆에서 네. 보니까 아, 이 사람은 어. 시를 써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갖고 아, 저는 안 쓴다. 저는 벌써 졸업했다. 시인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되는 거 아니라는 걸 일찍이 깨우쳤기 때문에 저는 충실한 독자로 남겠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계속 시를 쓰라는 거예요. 시 써봐라, 가져와라, 뭐 그냥 습작이라도 좋으니까 가져와라.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세수 없이 이제 조금씩 쓰기 시작했는데 고등학교 때 그 다 접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랬던 그 씨앗이 살금살금 살아나는 걸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또 시 쓰면서 밤을 새웠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시를 네. 이렇게 저도 한번 쓴 시절이 저도 있었어요. 아, 근데 네. 저도 자꾸 막히니까 이 네, 시를 네. 이렇게 좀 졸업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네. 그 잔재적으로 남아있는 그 아쉬움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선생님은 그거를 옆에 있는 사람이 권유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그 시의 그 꼬리를 잡으셔서 네, 예. 오늘 이렇게 네 그렇게 하셨군요. 그럼 오늘은 선생님이 꼬리를 한번 잡아보세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인이 지금 시인이 되셔서 지금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네. 시인으로서 시를 바라보는 그런 시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건 진짜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사실 시라는 거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수많은 학자들이 시에 대한 정의를 내려놨어요. 네. 뭐 어떤 사람은 시는 말하는 그림이고 그림은 말이 없는 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공자 같은 경우에는 시 300수를 이야기하면 마음에서 사악함이 없다. 네, 그렇죠. 예, 김기련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시는 언어의 건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뭔가 하면 시를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왜 속담 그거 아시나요?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코를 만졌는지, 그 코끼리 등판을 만졌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처럼 시도 이제 어느 측면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제 선생님들은 시를 어떤 표현적인 측면, 뭐 효용적인 측면, 시의 구조적인 측면 이런 측면으로 바라봤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보고 이제 시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 모든 수백 가지의 정의 중에 변하지 않는 거는 언어예요. 언어는 그 누구도 뺄 수가 없잖아요. 시에서는. 그리고 그 언어 중에서도 창조적인 언어거든요. 그렇죠. 예. 저보고 정의를 딱 하라면 창조적인 언어의 집합체 이게 이제 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왜 시인들은 예. 언어 모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요. 예, 그리고 이게 어느 소재를 봐도 시인들은 항상 관찰력이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선생님은 시감을 어디서 찾으세요? 거의 저도 그렇게 관찰을 하죠. 그래서 여행도 많이 다니고 네. 영화도 많이 보고 연극, 뭐 네. 오페라, 뮤지컬 이런 거 같은 네. 거 굉장히 많이 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뭐 사막에 갔다 왔는데 그 사막 모래밖에 없는 사막에서도 생명이 이제 자라나는 걸 보면서 그런 생명감도 느끼고 그리고 그 모래를 보면서 아 여기에 진짜 오만 만상이 다 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경험을 많이 하려고 애를 쓰죠. 뭐. 네, 경험을 참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봐도. 네. 그런데 거기서 보면 이렇게 시의 언어하고 네. 그 일반 언어하고 좀 다르잖아요. 네, 근데 시의 언어라는 걸 보면은 어느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 어떤 뭐를 끌어다가 그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참 매력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어떻게 다르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사실은 일반 언어가 네. 시의 언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네. 뭐 이거는 특별히 시의 언어다. 이건 특별히 일반 언어가 아니라 일반 언어가 시로 되면 시가 되는 거죠. 다만 시는 그냥 설명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 거기는 함축도 있고 비유도 있고 여러 가지 메타포를 섞어서 시를 만드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를 이렇게 바라보는 걸 달리 바라보게 되는 거죠. 네. 신경림 선생님이 갈 때 이 뭐 방송을 시 낭송가님들이 제일 많이 보신다고 하니까 네, 네, 그 그렇죠. 갈대를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네. 갈대가 흔들리는 게 자기 온몸이 흔들리는 흔들리고 것처럼. 울음이 네. 자기 네. 울음이었다는 거를 알게 되잖아요. 네, 네, 네. 바로 그런 거죠. 우리도 갈대 얼마나 네. 많이 봤어요. 선생님도 갈대 많이 네, 봤잖아요. 네. 근데도 그 갈대 속에서 네. 그게 자기의 몸이 흔들리고 네. 그 울음이 자기 울음이었다는 네. 걸 찾아내기는 굉장히 일반 사람들은 어렵잖아요. 그냥 스쳐가죠. 그렇죠. 스쳐가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 현상을 그냥 보통 네.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이게 스쳐가고 음. 아 멋있다 뭐 여기에서 네, 그치죠. 그쵸. 그 시인들은 그 한 발을 더 나가죠. 그렇죠. 옆에서 한 발을 더 그러니까, 나가는 듯한 느낌이 네. 들고 저희 이제 방송이 이게 아무래도 이제 신앙송가들이 좀 많이 봐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낭송도 그렇고 뭐든지 그 한 단계 더 나간 시인들의 그 마음 표현을 예. 잘 해보고 싶은 그렇죠. 게 신앙송가들의 또 그럴 것 같아요. 그 바람이거든요. 음. 네. 그랬을 때 신앙송가들한테 그 시 표현을 어떻게 하는 게 그렇게 시인들이 한 발짝 더 나가서 그 관찰하고 표현한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게 잘할까요? 저는 신앙송도 일종의 극예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거기에는 지금 뭐 우리가 영화나 오페라나 연극이나 뮤지컬을 보면 거기 온갖 종합 예술이잖아요. 신앙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다만 신앙송에서의 중점은 언어죠. 네. 그러니까 언어를 얼만큼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뭐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러고 본다면 신앙송가들은 제일 먼저 그냥 그 단어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시를 충분히 자기가 인지하고 느끼고 그리고 나서 전달해야 그 감정까지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송가들은 자기 개성을 살리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이제 신앙송을 하니까 네. 신앙송가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시 낭송을 하기가 표현하기가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음, 그냥 이렇게 좀 시인들이 이렇게 쓸 때 보면 약간 좀 음. 그 이해가 쉽게 빨리 안 되는 시도 굉장히 많이 한데 그렇죠. 그 시를 볼 때는 굉장히 좋아요. 예. 근데 그 시를 은유된 시를 표현해내기가 음. 좀 그렇게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현장에 있는 사람한테 바로 그 감정이 그렇죠. 스며들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신앙송가도 사실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많이 해야죠.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시듯이 뭐 연극이라든가 네. 그렇죠. 그런 거 많이 보면서 감성도 키우는 것도 그렇지만 언어도 같이 그렇죠. 모아야 되지 않을까. 그럼요. 그 언어. 이해를 해야 예, 되니까요. 네. 근데 시인들도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시가 따로 있어요. 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뭐 그렇죠. 음악이라 해도 모든 음악을 다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면 신앙송도 시낭송가가 시를 낭송하기에 아주 적절한 시가 있는 반면 네. 시는 좋지만 시 낭송으로 하기에는 좀 애매한 시들이 많거든요. 우선 함축이 너무 많이 그렇죠. 되어 있는 시라든가 또 시는 좋지만 너무 짧아도 네. 신앙송하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양하게 시를 보고 어느 것이 나한테 잘 맞을까 그거 찾아보는 일이 아마 네. 반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점점 신앙송가가 심한 낭송을 잘하는 기법에서 그치질 않고 거의 같이 시인이 돼야 될 것 같은 네, 그럼요. 그런 마음을 같이 가져줘야 될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우리 낭송가들도 예. 글을 쓰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럴 그리고 수 배우고 있겠네요. 싶고 예.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은데 시를 음. 쓰려면 어떻게 시작을 맨 처음에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시를 쓴다는 거는 일종의 관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사물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충분히 생각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꽃이 여기 한 송이가 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이 예쁘다, 아름답다, 향기롭다.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똑같이 남과 똑같이 예쁘다, 아름답다, 향기롭다 해서는 시가 될 수 없는 거죠. 나는 좀 새롭게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시가 되는 거니까. 그럼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어떤 시인 한 분은
왜 눈이 올 때 나무 위에만 눈이 오지? 나무 밑에 눈이 오면 안 될까? 그래서 실제로 눈 오는 날 나무 밑에서 누워 있어 봤대요. 그런데 진짜 눈은 나무 위에만 내리는데 발견한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있는 곳에는 눈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그 뿌리 있는데 사람 막 숨 쉴 거 아니에요, 뿌리가. 그러니까 거기에 눈이 없는 거예요. 네. 녹아서. 거기서 자기는 엄청 큰 걸 발견했다. 그래서 이제 시를 한 편 쓰는 사람도 있고, 또 한 분은 용접공이죠. 그거 하는 용접공을 시를 쓰고 싶어서 틈만 나면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괜히 쓸데없는 얘기도 하고, 그 사람 표정도 보고, 그 사람의 힘든 부분도 보고, 그 사람의 뭐 말투도 보고, 심지어는 그 용접을 할 때 얼굴 표정이 어떻게 일그러지는지, 그 사람은 그 얘기도 해요. 여기가 굉장히 복숭아 뼈처럼 이렇게 돼 있더라.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 한 편의 시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거든요. 관찰 하나하나 다 관찰을 해야 되고 예. 거기 예. 그러니까 선생님 시도 제가 이렇게 네. 받아서 이렇게 봤더니 선생님의 심성이 시에서 이렇게 오롯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시들이 그래요?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예. 보면은 굉장히 동물도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예, 예. 그리고 그걸 그냥 안타까운 그 마음에 잔상을 지우지 않고 그걸 끌어와서 예.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실쓴 것들이 많이 있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안 됐다. 거기서 그치지만 그쵸. 선생님은 그 몸에 그 마음을 끌어가지고 와서 예. 그걸 가지고 와서 표현하고 안타까워하고 하는 그런 시들도 많이 봤고요. 그러니까요. 네. 시낭송가들은 우선 시를 많이 접하잖아요. 다른 네. 사람보다. 네. 아까 제가 공자를 예를 들었는데 공자가 시 300수를 얘기하며 사악함이 없다는 것처럼 네. 우선 시를 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예쁘실 것 같아요, 다들. 그 다음에 해야 하는 일들이 네. 뭐 시를 일단은 많이 읽으시니까 그 다음에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그 다음 많이 써보는 그거밖에 없어요. 옛날에 송나라의 구양수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글을 쓰기에는 세 가지를 해야 된다. 그 첫 번째가 많이 읽어라. 그 다음에 많이 생각해라. 네. 많이 써라. 네. 근데 세월이 지금 이만큼 흐른 이 뒤에도 이 세 가지 외에는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많이 읽어라. 네. 두 번째는 많이 생각해라. 생각해라. 왜 이 시는 이렇게 썼을까? 나라면 이렇게 썼을까? 이 이유는 과연 뭘까?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많이 써봐라. 이렇게도 써보고 하나의 삶을 가지고도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그렇게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 신앙송가님들이 거의 대부분 여자분들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여자분들이 더 많죠, 남자보다는. 남자들 많죠. 예. 그러면 집에서 된장국을 끓인다. 멸치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 멸치를 보면서도 이 멸치가 망망대해에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헤엄치고 있다가 어느 어부에게가 잡혀와서 그래서 자기 온몸을 태양에 말려서 네. 그 다음에 어느 상점으로 와서 내가 이걸 사서 우리 냉장고에 있다가 오늘 아침에 이 된장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을 단순하게 보지 마라. 그렇죠. 시인이 되고 싶으면 네네. 시인이 되고 싶고자 하는 사람은 앞으로 모든 네. 그 사물을 볼 때 그렇죠. 그 바탕의 베이스서부터 한번 이렇게 바라보는 게 새롭게 바라보고 새롭게 바라봐라. 하다못해 멸치도 넣으면서 그렇죠. 네. 얘가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그 그렇죠. 여정을 생각하면서 넣어야 되겠군요. 네. 그 우리 인생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처음과 끝이 있는 것처럼 멸치의 인생도 처음과 끝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인생을 한번 반추해 보는 거죠. 아까 신경민 선생님 갈대처럼 우리가 갈대에다가 그 자기를 투사해서 그렇게 나타내는 시를 쓴다는 게 사실 관심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새롭게 바라보고 네. 일단은 많이 읽고 네. 많이 생각하고 네. 많이 써봐라. 선생님은 그러면 사실 이렇게 써보고 할 때는 사람들마다 다 스타일이 다른데 네. 많이 써볼 때는 어느 때 많이 쓰세요? 밤에 쓰세요? 밤에 제일 많이 쓰죠. 아무래도 이제 제일 잘 될 때는 네. 다른 사람이 다 잔 밤에가 제일 조용할 때. 제일 잘 써지는 것 같아요. 네. 시도 보면
아까도 제가 왜 책 읽을 때 밤새워서 읽으면서 그 짜릿했다 그랬잖아요. 시도 밤새워서 쓰면 그 짜릿함이 있어요. 아, 근데 네. 요즘에는 조금 그 밤새우는 게 겁나서 잘 못 세우긴 하지만 밤새워서 시 쓰면 얼마나 좋은지 말도 못해요. 근데 그거 잘 써지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네. 아침에 쓰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차라리 낮에 쓴다는 분도 있고 근데 제가 대체적으로 보니까 밤에 쓰신다는 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전에 어느 시인님을 한번 모셨더니 네. 이렇게 사물이 이렇게 있으면 그때그때 이렇게 메모를 한대요. 이렇게 그렇죠. 보고 메모를 네. 한 그 단어를 가져와서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밤에 네. 이렇게 더 이제 연상을 하고 뭐 이렇게 그렇죠. 해서 시를 한 음. 번에 쫙 들어오는 건 없다. 시가 물론 쫙 들어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럴 그런 때는 때가 이제, 많나 봐요. 메모를. 신임이 오셨을 때, 아, 네. 오셨을 때는 한 번에 쫙 오죠. 근데 신임이 항상 오지는 않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신임이 오기를 늘 기도하면서 네. 살아야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다시 잠깐 돌아가면 네. 그 시를 처음에 이게 쓰기가 어려워서 졸업을 했었는데 누가 써봐라 해서 네.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어렵던 신춘문예를 당선하셨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때가 벌써 한 20년 20년 됐습니다. 됐죠. 네. 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시집을 4권이나 이렇게 내셨는데 네. 스크린도어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누구한테. 아, 예. 아, 뭐 20년 되다 보니까 네. 여기저기 시가 뭐 인터넷에도 있고 네. 그리고 지하철에 보면 스크린 도어 있잖아요. 네, 네, 예. 거기도 시가 한 몇 편 있는데 강남역에 있나 봐요. 저는 사실 한 번도 제 눈으로는 못 봤는데 사람들이 강남에서 선생님 시 있어요 이러고 찍어서 보내주는 네. 시가 있는데 그 제목이 새벽길이라는 네. 제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전철하고 새벽하고 너무 잘 맞아서 아마 강남에다 두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20년 되다 보니 이래저래 아무래도 조금 많이 있죠. 뭐. 아니, 어쨌든 네. 하나를 가지고 20년 동안 계속 지속해 왔다는 것 자체만 해도 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이 아유, 들고요. 아닙니다. 신앙송가님들이 저는 더 대단한 게요. 네. 보통의 시인들이 옛날 시인들은 자기 시를 굉장히 잘 외웠어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없는 세대에 살다 보니까 제가 아는 어떤 시인 선생님도 컴퓨터가 없어서 대학 노트를 놓고 여기다가 한 번 쓰고 그 옆에다 쓰고 그 다음에 대학 노트를 다시 펼친대요. 다른 노트를. 그래서 여기 쓴 걸 다시 쓰고 다시 쓰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시를 완성할 때는 저절로 외워진대요. 근데 요즘은 컴퓨터 시대다 보니까 시인들이 시를 안 외워요. 자기 시를 외우는 사람이 그렇게 드물어요. 근데 신앙송가님들은 그 많은 시들을 다 외시잖아요. 외워서 낭송하시고 다 암송하시고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이 시간을 빌어서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시를 기본적으로 신앙송가들이 시를 굉장히 다 좋아해요. 그럼요. 네, 어렸을 때부터 시를 많이 접하고 좋아하고 저도 사실 굉장히 시를 좋아했고 네. 한동안 시를 좀 써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20년까지 지속적이지 못하고 저는 한 2, 3년 쓰다가 잡았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그 마음이 남아 있어가지고요. 그럼 잘 됐네요. 오늘부터 한번 그 3달을 실천을 하시면서 시를 쓰세요. 그런 꿈을 한번 다시 가져보고 싶긴 해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재능이 없으면 참 이렇게 이어가기가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시를 좋아한다는 일단 마음 자체가 기본이 되어 있으시니까 열심히 하시면 될 겁니다. 그 선생님이 스크린도어에 있다고 하는데 제가 시요? 사실은 제가 거기 가서 한번 보고 싶은데 제가 또 집을 딴 데 이사 가다 보니까 내리는 데가 교대예요. 그래서 한번 들러서 와야 꼭 선생님 인터뷰하기 전에 한번 그걸 한번 보고 오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저도 못 와서. 봤습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여기 혹시 있죠? 예, 여기에 있습니다. 요 시거든요. 새벽길이라는. 네.
이거 제가 한번 예. 낭독 한번 아, 저 해볼까요? 너무 고맙죠. 새벽길 오은숙 다 해진 계절 안고 나이테를 꺼낼 때면 휘어진 시계 앞에서 안부 가끔 궁금하죠. 비명을 지르다 말고 뛰어가는 사람 있죠. 문신처럼 새겨놓은 무채색 시간이 동강난 상처를 뜬 눈으로 어루만져도 더 이상 아파 마세요. 언 손톱이 창백해요. 그래도 보세요. 저 들판 푸른 입술, 잡초가 잠 깨는 아스음한 새벽길. 보세요. 몸 부풀잖아요. 동쪽 하늘 열리잖아요. 박수. 아, 제가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이게 미리 이렇게 본 게 아니고 네네. 스크린도 그게 더 있다고 좋은데요? 보니까 그냥 제가 바로 읽어서 네. 이게 저희 낭송가들은 처음에 이렇게 그냥 읽어요. 읽어보고 이게 이제 내 몸에 체득이 될 때까지 계속 읽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얼핏 볼 때 지금 저는 아직까지 체득이 안 된 상태로 네네네. 읽었거든요. 네. 계속 읽다 보면 시인님 마음이 느껴질 때까지 읽는 거죠. 또 읽고 또 읽어보면. 너무 좋죠. 네, 그러면 시인님이 이 새벽길에 어떤 마음으로 이거 썼을까까지 이제 될 때까지 하고 몸에 붙어서 그 감정이 다 우러날 때까지 하다 보면 네. 한 몇백 번은 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시인 낭송가님들한테 진짜 고마워해야 된다고요. 시인들은 어느 누가 네. 한 편의 시를 몇백 번 읽겠어요. 그리고 몇백 번을 이 많은 시들을 몇백 그렇죠. 번씩 읽는 게 그렇게 많은데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시에 좀 써질까요?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시를 좋아해서 시인이 되기 전까지 우선 제일 많이 하는 게 남의 시를 많이 읽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뭐 저도 시인이지만 제가 모든 시를 다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뭐 종류의 네. 시가 있고 네.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시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낭송가들이 좋아하는 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또 신앙송가 중에서도 어떤 분은 뭐 예를 들어 사투리가 많이 있는 그런 시를 도리어 더 정감 있다라고 좋아하는 분도 있을 테고 어떤 분은 굉장히 서정적인 시를 좋아하는 분도 있을 테고 어떤 분은 생활시처럼 네. 우리 일상에 있는 이야기를 그냥 편안하게 한 거를 좋아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네. 우선 자기가 좋아하는 시부터 그렇게 읽는 거죠. 네. 그리고 낭송도 하다 보면 그런 쪽에 네. 시가 써지지 않을까요? 네. 가능할 겁니다. 저도 모던한 시를 사실 좋아하는데 예. 최근에는 낭송을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밋밋한 시보다 대사가 한 줄이 있는 거를 이렇게 살려서 예. 원래 이렇게 대회에 나가고 그럴 때는 대사를 잘못하면요 이게 심사 해보셨죠? 예, 예. 예, 전에 심사를 해보셨으니까 그 대사가 있는 거는 심사위원들이 왜 그 뭐 동화구였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왜 그래요? 아, 그 정확하게 잘 살리지 못해서 그렇죠. 뭐. 네. 너무 이제 그 대화체다고 대화체를 그대로 얘기하다 보면 사실은 그 시 속의 대화가 진면목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낫 얼굴이에요. 민 얼굴. 네. 그게 잘못 전달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라도 사투리인데 전라도 사투리를 전혀 잘 못하는 사람이 자기 입말로만 가지고 하면 그 의미가 확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제가 최근에 네. 제가 아까 저기 그 밋밋한 시보다 한 줄의 대사체를 딱 살려서 해보는 걸 해보고 싶은 게 이제 제 생각인데 네. 낭송을 할 때 그런 걸 한번 찾아보게 돼요 요새는. 네. 그런데 그 시 중에서 한번 최근에 본 시 중에 그 경상도 사투리로 된 시가 있어요. 예. 그 제가 해보니까 이게 경상도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렇죠. 이게 느껴질까? 그게 궁금해요. 그 사투리의 그 대사는 참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쪽 태생 아니면 비슷하게는 누구나 다 구사를 할 수 있어도 그 아주 진국이라 그러죠. 그 진국의 맛을 잘 못 끌어내니까 가끔 가다 도리어
신앙송 심사에서 도리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죠. 네. 아까 사전에 네. 잠깐 저랑 커피를 네. 마셨잖아요. 네. 마셨을 때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신노래 가수. 네네. 네, 신노래 가수를 이제 만나러 네, 일단 네. 가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왜 만나냐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시를 누가 예, 노래로 예, 예. 한다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예.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해주실까요? 선생님 성은 박경애잖아요. 그 신노래 가수님은 박경하라는 가수인데 네. 그분은 시를 가지고만 노래를 해요. 우리나라에 시가 노래가 되는 게 굉장히 많죠. 네, 가장 그렇죠. 정지용, 세월이 가면 향수. 하긴 하네. 세월이 네, 가면 또 세노야, 세노야. 고은 예, 선생의 세노야, 세노야. 세노야. 그다음에 이재하의 모란동백 이런 모란동백도 예, 예. 그래요? 네. 네, 내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그래요? 네. 불러달라고 하고 싶군요. 그 모란동백이 이재하 선생님 시인이면서 가수예요. 그러시구나. 그분이 지금 대학로에서 카페 마리안느라는 그 카페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노래를 하거든요. 그 박경하 시 노래 하시는 분이 제 이제 시 중에 정선아리랑이라는 시가 있어요. 정선 출생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여기서 보니까 시집에서 네. 제가 봤어요. 정선. 그런데 이제 시를 가지고 노래로 만들었는데 정선아리랑. 내년 2월에 음반을 낼 거래요. 그러기 축하합니다. 전에 이제 미리 한번 그 시 노래를 불러보겠다고 저를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가야 되는. 그리고 저는 그 시가 노래로 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히트된 시, 보면 모란동백도 사실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랬군요. 전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조용필 그 가사들이 와닿는 가사들이 많아가지고 어느 때는 그 음률로만 멜로디만 듣다가 어느 날은 가사에 쏙 빠질 때도 많아요. 그래서 특히 제가 이제 조용필 그 노래의 가사들이 아름다운 가사들 제가 기억하는 들어가지고 세심하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이문세 같은 경우도 거의 전담으로 그분은 시인은 아니지만 시인답게 작곡가 작사를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막이 진짜 굉장히 중요하다는 중요하죠. 예, 그러시군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이제 신노래 가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니까 선생님의 대표적인 애송시도 있으시죠? 뭐 애송시 있죠. 애송시도 있긴 있지만 뭐 20년을 썼으니 애송시가 한두 개는 또 아니죠.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예. 특별히 오늘 피해갈 수 없는 길이 예. 가시기 전에 꼭 애송시를 하나 낭송을 해주셔야 돼요. 시인님이 하는 낭송은 어떨까? 이 시낭송가님들이 많이 보는 이 방송에서 제가 시낭송을 하기는 되게 좀 쑥스럽긴 하죠. 저 아까 보셨잖아요. 작품을 만들 때까지는 누구든지 똑같아요. 근데 바로 읽으니까 그 마음에 그렇게 딱 와닿지 않잖아요. 처음에 그런데 선생님은 직접 그걸 고민하고 쓰시고 그랬으니까 처음에는 시인님이 훨씬 낭송을 맛깔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올해 쓴 시 중에 모래가 되다라는 시를 마침 가져왔는데요. 그 시를 하나 준비하셨군요.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모래가 되다는 잠깐 설명을 하면 작년에 그 사막을 다녀왔어요. 어디를 갔다 오셨어요? 그 내몽고에 있는 텅그리 사막이라고 진짜 가운데 딱 쓰면 사방이 모래밖에 안 보이는 그런 곳이었어요. 몽고. 네, 몽골 밑에. 몽골. 네, 몽골 밑에고 여기서 갈 때는 중국으로 해서 가요. 중국 은찬이라는 곳으로 가서 그 텅그리 사막을 갔는데 낙타를 타고 그 일몰이 가장 좋은 지점까지 딱 가요. 그럼 낙타 위에서 해가 이렇게 지는 걸 보거든요. 시인 되려면 돈도 많이 들어야 되겠어요. 여행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낭송가님들도 자기 개성을 찾으려면 여행도 많이 가시고 영화도 많이 봐야 되고 오페라도 봐야 되고 그런 선생님은 것처럼 정말 연극을 가셔도 연극 배운 줄 알겠어요. 다른 사람 볼 때는. 절대로요. 그렇진 않아요. 연극도 많이 다니시죠. 공연도 많이 다니시고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그렇습니다. 여행 가는 거는 거의 뭐 시 소재 찾으러
가는 경우가 제일 많죠. 그러니까 뭐 사막도 가고 인도 올해 갔다 왔거든요. 네. 인도에 갔다 오고도 시를 한 여러 편 썼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막을 갔다 온 시인데요. 네. 진짜 그 해에 넘어가는 일몰 광경을 굉장히 여러 번 봤잖아요. 바다에서도 보고 산에서도 보고 그냥 뭐 들판에서도 봤는데 이번엔 낙타에서. 낙타 위에서 그 사막 그 사이로 넘어가는 그 일몰을 보는 거는 진짜 심장이 멎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상상이 가네요. 그렇죠. 좀 네. 아주 색다른 그림을 네. 그려보세요. 머릿속에. 아, 예, 예. 네. 상상만 해도 정말 멋진 일이에요. 그건 제가 낭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모래가 되다. 무릎 접은 낙타에 겸손에 올라타고 둥근 가슴 몇을 지나 사구에 도착한 순간 시뻘건 불덩이로 넘는 사막에 꽃을 핀다. 설렘은 떨림으로, 떨림은 두근거림으로 고요마저 삼켜버린 쇠일숙한 지구 한편. 응고된 지난 제목들 모래 위에 뒹군다. 나는 고해성사하는 신자처럼 엎드려 흠집난 내 영혼을 달래줄 사막에서 모래와 하나가 된다. 하늘에 모래가 됩니다. 이겁니다. 선생님, 네. 제가 이제 마치기 전에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더 질문을 할게요. 네. 지금 현재 선생님 낭송하시는 걸 이렇게 보니까 시조 같아요. 네, 네, 현대 시조죠. 네, 네. 시조는 그냥 현대시 낭송하고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이 낭송을 하실 때 저는 사실 이게 책을 보면서 현대시하고 현대시조하고 어떤 때는 헷갈리는 게 많아요. 그 은유를 이렇게 자수를 일부러 보지는 않는 이상 낭송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잠깐 헷갈릴 때가 있는데 선생님 낭송법을 보니까 현대시조의 낭송은 현대시하고 이렇게 약간 다르다는 걸 차이점을 발견했어요. 그쵸. 그럼 선생님은 전에 심사위원으로 오셨을 때 제가 멀리서 선생님 그 심사평을 할 때 잠깐 들었는데요. 너무 낭송가들이 비슷하게 하는 낭송법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때. 그거 잠깐 얘기해 주세요. 심사를 하실 때 어떻게? 왜냐하면 저는요, 시인들도 개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독창성이거든요. 네. 그러면 시 낭송가도 어떤 사람은 예쁜 목소리가 장점이 되고 어떤 사람은 도리어 더 둔탁한 소리가 장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아주 사투리를 잘 구사하는 게 자기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보통 시 낭송 대회에 오시는 분들은 그저 아름답게 예쁘게 이렇게만 낭송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 낭송할 때 보면 물론 자세하게 들으면 약간의 편차가 있지만 그냥 언뜻 들으면 저분이나 이분이나 조금 비슷비슷하다는 게 조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적인 시 낭송가가 되려면 자기만의 개성을 찾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날 이제 제가 시 낭송 심사를 뭐 다른 데서도 해봤지만 선생님 계실 때 그때 시 낭송에서 보니까 다들 너무 경직돼 있어요. 몸이 딱 굳어가지고 이 언어라는 게 이렇게 술술술술 이렇게 춤추듯이 나와야 되는데 춤추듯이 안 나오고 막 다 굳어가지고 콘크리트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많은 연습을 통해서 좀 본인 스스로가 좀 자연스러워져야 되지 않느냐. 우선은 본인이 자연스러워지고요. 또 하나는 이 시조는 리듬이 있잖아요. 다른 일반 자유시보다는 운율이 정확하게 지켜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본적인 리듬을 이렇게 타니까 외우기가 훨씬 쉽습니다. 시조는 외우기가 좀 쉬워요. 쉬운데 그게 제가 그날 가서 딱 본 것 중에 이거를 심사위원도 하셨으니까 내가 잠깐 여쭤볼게요.
그날 대회 나왔을 때 음. 그 시조, 저도 이제 시조 대상을 받은 네, 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음.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누군가를 지도를 할 때 제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게 궁금한 게 대회 나왔을 때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지만 시조 쪽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이게 패턴이 있더라고요. 네. 패턴이 있어가지고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네. 무릎 접은 낙타의 겸손에 올라타고 뭐 이렇게 둥근 가슴 며칠 지나 이렇게 사구에 도착한 순간 이게 이렇게 딱딱 3, 4, 3, 4 이거를 딱딱 끊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요. 예. 또 시조 백수 암성대 쪽으로 네네네. 넘어왔을 때는 보면은 한 분은 요 은유에 따라서 자연스러워요. 근데 자연스럽게 했어요. 그렇게 이렇게 운율에 맞춰서 그분을 했고 또 한 사람은 그분은 대상을 타셨는데 그분은 어떻게 했냐면 그 운율의 그 3, 4, 3, 4 이걸 하지 않고 이 시의 뜻에 따라서 어떤 걸 확 몰아쳐서 읽고 네, 어떤 네, 때는 잡아 끌어올기도 하고 밀당을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밀당할 때 저희가 그게 더 좋았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이 밀당을 하면서 낭송을 듣고 예. 그렇게 했을 때는 현대시하고의 낭송법이 뭐가 다르냐 이렇게. 일단은요. 모든 시는 리듬이 다 있잖아요. 네네. 노래의 리듬이 있든 간에 노래가 아무리 클래식이든 팝송이든 랩이든 그 리듬이 다 있는 것처럼 네네. 그 안쪽에는 다 리듬이 있어요. 네네. 다만 시는 그 언어의 의미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 의미 구조를 얼만큼 잘 끊어서 네. 이제 낭송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니까 시조라고 해서 저는 그날 좀 안타까운 게 시조를 낭송하시는 분은 다 한복을 입고 오신 거예요. 저거는 아니지 않을까. 굳이 왜 시조라고 한복을 꼭 입고 오셔야 되는가. 그 시에 맞게끔 의상도 준비하면 되는데 네. 단순히 장르가 시조라는 것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의상을 그렇게 한복을 준비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결론은 생각이 시조하고 들어요. 상관없이 네. 시에 맞춰서 의상을 거기다 맞춰서 하는 것도 그럼요. 좋겠고 예. 또 시조도 예.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그 그럼요. 시어에 따라서 그냥 시조는 사실 은율이 네. 그냥 현대시보다 훨씬 저기 그렇죠. 리듬이 있죠. 그럼요, 그 당연히. 리듬을 타가지고 하면 예, 된다. 예, 예.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죠? 일단 의미가 제일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리듬을 타는 게 중요한데 그 시조라 그래서 너무 딱딱하게 끊지 끊어주면 말고, 네. 도리어 의미 전달이 안 돼요. 네, 시낭송하는 게 가장 큰 의미가 뭐예요? 내가 이 시를 성중에게 잘 전달해서 그분들이 그냥 들어도 저런 시가 참 감동적이구나 라는 거를 느끼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너무 잘 이게 시조라고 장장마다 끊어 읽다 보면 그 전달이 도리어 안 되고 뚝뚝 끊어지게 되는 그런 이제 오류가 발생하게 되죠. 네. 그러면 끝으로 네. 한 가지 더 질문을 할게요. 네.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시청자분들한테 네. 해주시죠. 일단은 이 방송을 시낭송가님들이 제일 많이 들으신다니까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시인이 있고 또 그거를 시를 누군가가 함께 향유해주고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지 않으면 시인도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수가 있으면 가수를 좋아하는 성중에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 독자도 있겠지만 그래도 시 낭송가님들이 가장 많은 시를 외고 사랑해주고 그런 거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시 낭송가 협회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서 우리나라에도 시를 사랑하는 사람이 좀 늘어났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문학 박사이시고 또 그 교양 과목 대학에서 가르치시고 국어학 쪽에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참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우리 낭송가님들도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요번에 이렇게 듣고 많은 공부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시 쓰고 싶은 분들은 저에게 오세요. 네, 들으셨죠? 네. 네. 그럼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우은숙 시인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어봤습니다.
문학채널 박경혜였습니다.